여러분의 삶에서 성공이란 크게 보면 말하는 능력, 쓰는 능력, 그리고 아이디어 퀄리티, 바로 그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 또한 소품 사용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잘하십니까? 직업이 강연자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순간은 직장에서, 면접에서, 식탁에서, 친구 관계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설득력이 좋을수록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 부정하실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말 잘하는 놈들은 따로 있어. 1997년 한 영화 시나리오가 그 통념을 정면 반박합니다. 주인공 빈센트는 99%의 심장질환 확률을 안고 태어납니다. 유전자 한 줄로 직업과 운명이 정해지는 사회. 빈센트의 운명은 청소부였습니다. 그는 거부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항법 교재를 외우고 종이 상자에 키보드를 그려놓고는 매일 타이핑을 연습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피부 각질을 솔로 밀어댔죠.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그는 우주항공사 신분을 위장해냅니다. 시나리오 후반, 탁월한 우성 유전자를 지닌 동생 안톤과 그가 바다 수영 대결을 벌이는 씬. 빈센트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냐고 묻는 안톤에게 그의 답은 짧았습니다. 난 돌아갈 힘을 남겨두지 않았어. 시나리오는 그 한 줄로 결론을 내립니다. 운명을 가르는 유전자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고. 각본 속 주장이 낭만에 그칠까요? 사실은 1993년에 이미 학술적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주 립대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 그는 체스 그랜드마스터, 세계적 작곡가, 올림픽 선수들을 망라해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결과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국제적 수준에 오르려면 최소 10년의 집중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의 바이올리니스트 연구는 더 노골적입니다. 18세까지 혼자 연습한 누적 시간이 최고 수준은 평균 7,400시간, 우수 학생은 5,301시간, 음악교사 지망생은 3,420시간, 성취도는 연습량에 정확히 비례했습니다. 심지어 음악적 천재성의 상징인 절대 음감조차 5살 이전의 훈련으로 만들어진 후천적 기술이었죠. 한때 우리가 재능이라 불렀던 거의 모든 것이 사실은 시간의 누적이었습니다. 빈센트의 영화적 결론과 에릭슨의 학술적 결론이 만드는 그 지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장 패트릭 헨리 윈스턴 교수. 50년간 AI를 연구한 컴퓨터 과학자이자 AI 분야 선구자. 그가 매년 1월에 진행한 이 강의는 무려 40년 넘게 이어졌고 MIT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가 가르친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말하기는 배울 수 있다. 2019년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 강연만큼은 남았습니다. 원본 영상 조회수 약 2200만 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채널이 이 강연을 다뤘습니다. 다만 대부분 몇 분, 길어야 10분 안에 자극적인 한 문장을 인용하는 식이었죠. 사이언스답은 물론 다른 길을 갑니다. 이 강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통째로 따라갑니다. 약속 하나 드리죠. 이 영상을 2번만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발표력, 면접력, 설득력 분명 달라집니다. 변화는 재능 문제가 아닙니다. 의외로 방정식 문제입니다. 그 의외로 단순한 방정식을 지금 만나보시죠. 미합 중국 군법은 무기도 없이 병사를 전투에 나가게 한 그 책임 장교를 군사 재판에 즉각 회부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보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소통하는 능력 없이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이란 크게 보면 말하는 능력, 쓰는 능력, 그리고 아이디어 퀄리티, 바로 그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말하기와 쓰기, 즉 커뮤니케이션의 질은 이 공식 하나로 거의 설명되니까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 지식으로 얼마나 연습하느냐, 그리고 탁월한 재능 문제입니다. T가 매우 작게 쓰여 있다는 점 주목하십시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지식입니다. 이 생각은 수십 년 전 선밸리에서 스키를 타다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마침 그곳은 셀럽 위켄드였고 그중 한 명이 바로 메릴루 루튼이었습니다. 도마에서 10점 만점을 기록한 그 유명한 올림픽 체조 선수. 그런데 스키만큼은 완전한 초보자라는 겁니다. 초보자 슬로프 쪽을 바라봤더니 균형을 잃고 이렇게 넘어지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틀림없어 저희가 그 체조 선수일 거야. 바로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 스키 실력이 훨씬 높아. 근데 그이는 올림픽 선수이고 심지어 최상위급 레벨. 제가 스키를 더 잘 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지식이 있었고 연습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재능만 있었을 뿐이고요. 올바른 지식을 갖추었다면 탁월한 재능을 지닌 사람보다도 훨씬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드리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하기 기술이라는 무기 창고에 더할 수 있는 그 예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치기나 어떠한 기술이 여러분에게 일자리를 안겨줄 결정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선형적인 과정입니다. 그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결코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 수업이 끝날 쯤 여러분은 수많은 아이디어 한복판에 서 있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여러분 자신만의 레파토리로 녹아들고 그 아이디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 참여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노트북 금지, 휴대폰 금지. 지금 바로 치워주시면 곧 시작합니다. 왜 이게 규칙일까요? 우리 인간은 언어 프로세서를 단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 처리 방식이 웹 브라우징이나 이메일 읽기에 저기 노트북 좀 닫아주시겠어요? 그 처리기가 딴 데 쓰이고 있다면 이미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쁜 건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관련 연구들이 이미 입증했습니다. 더더욱 나쁜 건 제 곁이나 뒤쪽에 뚜껑이 열린 랩탑이 보이면 솔직히 저도 열리거든요. 산만해집니다. 결국 집중하던 대다수가 기대하고 오신 그 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서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작하죠. 첫 번째 주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연은 조크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연 초반 청중은 강연자의 말하는 속도나 목소리 톤에 적응하는 중이죠. 농담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담들은 보통 맥없이 실패합니다. 그 대신 성취를 보장하는 약속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시간이 끝날 무렵엔 처음엔 몰랐던 지식을 확실히 얻어갈 거라고 청중에게 선언하십시오. 그 시작점은 성취를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청중이 굳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수업이 끝날 쯤 여러분은 지금껏 몰랐던 진짜 말하기 기술을 얻게 됩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취를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강연의 문을 여는 탁월한 방법이죠. 자, 이제 강연할 때 제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경험칙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핵심 주제를 두고 궤도를 도는 겁니다. 요점 주변을 맴도는 셈이죠. 다시 돌고 또 돕니다. 일부는 말합니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면 청중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강의든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 중 약 20%는 멍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확률을 높이려면 3번은 말해야 합니다. 사이클링 강연할 때 제가 항상 의식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둘째, 여러분 주변에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타자의 아이디어와 섞이지 않도록. 가령 여러분이 화성에서 지구로 왔다고 치죠. 제가 당신에게 아치가 뭔지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자, 이게 아치입니다. 하지만 저 모양은 아치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기둥이니까 아치가 아니고요. 자, 하지만 아치 수준이 아닌 알고리즘을 설명한다면 어떨까요? 제 알고리즘은 다른 연구자가 만든 것과 겉보기엔 비슷합니다. 다만 그쪽 알고리즘은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는 반면 제 안정적인 알고리즘은 직선적이라는 점이 다르죠. 이게 바로 울타리 치기입니다.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다른 뭔가와 헷갈리지 않게 만드는 작업이죠. 셋째, 언어적 구도점입니다. 사람들은 강연을 듣다가 가끔 멍해집니다. 딴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강연이라는 버스에 올라타야 하죠. 그러려면 지금이 다시 올라탈 타이밍이라는 걸 알려주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강연의 흐름이 딱 그렇습니다. 강연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게 우리 첫 번째 주제였죠. 4가지 기법 샘플,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4가지 기법 중에서 주제 맴돌기, 울타리 치기를 거쳐 지금 언어적 구두점을 다루고 있죠.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강연의 이임새를 또렷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청중은 언제든 다시 버스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째가 뭔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중을 버스로 다시 올라타게 돕는 바로 그 기법. 그렇죠. 청중에게 질문을 하라. 맞습니다. 그렇다면 청중과 강연자 사이에 이런 정적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전 방금 속으로 7초를 셌습니다. 7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방금 제겐 아득한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청중의 답을 끌어내기 위해 견뎌야 하는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물론 질문은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너무 쉬우면 청중이 대답하기 쑥스러워하고 너무 어려우면 아예 입도 뻥끗 못하니까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무기 창고에 더할 수 있는 경험칙 샘플들입니다. 말하기 자체에도 분명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제 강연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여러분께 확신시켜드리고 싶은 바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연사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방식이 왜 잘 통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래야 나만의 무기를 갖추고 나만의 색깔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이 강연의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제 무기 창고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겠습니다. 도구는 차고 넘칩니다. 정작 통합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죠. 개별 소프트웨어 시대는 끝났습니다. 월 2만 원대로 누리는 ERP, 그룹웨어, AI 통합 솔루션,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 오두, 회계, 재고, 제조 70개가 넘는 앱이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유기적으로 연동되죠. 오두에서는 개발자 없이 챗GPT나 제미나이를 골라 나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여러분의 회사 전용 워크플로우가 단 몇 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 체험으로 시작하세요. 다음 의제, 시간과 장소입니다. 강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전 11시 맞습니다. MIT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쯤 깨어있고 다시 자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식사 직후도 아니고 이런저런 것들로 지쳐있지도 않은 시간, 강의하기에 최적입니다. 그렇다면 장소는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것, 밝은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곳처럼요. 조명이 낮아지는 순간 우리 인간은 자동으로 신호를 받습니다. 잠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어디서 강연하든 시청각 담당자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조명을 최대한 밝게 유지해 주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말이 있죠. 조명을 끄면 슬라이드가 더 잘 보입니다. 감긴 눈꺼풀로는 슬라이드가 안 보인다고 전 답하죠. 그 다음 범행 장소는 반드시 케이스드, 즉 사전 답사가 되어야 합니다. 구어적인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마치 은행을 털기 전 현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몇 번 미리 가서 파악해두듯이. 저는 어딜 가든 주최자에게 가장 먼저 요청합니다. 일단 강연 장소로 데려가 달라고. 이상한 점들이 있다면 미리 처리해야 하니까요. 직접 손봐야 할 때도 있고 그냥 변수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도착했을 때도 늘 하던 상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좌석이 무심한 농장 동물들로 가득 찬 씬을 상상했습니다. 아무리 나빠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면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연 장소는 적절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홀에 10명뿐이라면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여기보다 더 나은 강연이 따로 있나 보지 라고. 꽉 찰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크기의 장소 구하기, 이 또한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상 시간과 장소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전했습니다. 방금 윈스턴이 쓴 한 단어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케이스드. 강연 장소는 반드시 사전 답사가 돼 있어야 한다고 그가 말했죠. 범죄자가 은행을 털기 전 현장을 미리 정탐하듯이. 이상한 비유 같지만 이 단어 안에는 의외로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2500년 전 동아시아의 한 군사 사상가도 이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사, 전쟁의 5가지 본질 요소 중 하나가 지는 전쟁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지형이 험한가, 평탄한가, 도로가 멀고 가까운가, 이 모든 것을 사전에 파악해야 승리할 조건이 갖춰진다고. 손물은 그것을 선승이라 불렀습니다. 승리는 싸우기 전에 이미 결정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 고전이 현대에선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2008년 롯데백화점이 베이징 왕푸증에 진출했습니다. 중국 최대 보행자 거리에 입성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매장 위치가 실제 보행 동선에서 벗어난 자리였습니다. 지를 정탐하지 않은 대가, 4년 만에 막대한 누적 손실. 지형의 핸디캡을 광고와 마케팅으로 메우려 했지만 지형은 광고로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정탐을 게을리하면 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진다. 하지만 무대를 셋업한다는 건 단지 장소를 정탐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무대 위에 무엇을 둘 것인가까지 포함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2023년 시나리오 오펜하이머, 맨해튼 프로젝트 회의실 씬, 물리학자 로버트 서버가 탁자 위에 2가지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큰 어항, 그리고 작은 브랜디 잔. 어항은 우라늄에 필요한 임계 질량, 브랜디 잔은 플루토늄에 필요한 임계 질량. 임계 질량 차이를 수치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부피로 단박에 보여주죠. 그리고 서버는 작은 구슬 3개를 어항에 떨어뜨립니다. 이게 지난달 오크리지에서 정제한 우라늄의 전부입니다. 거대한 어항 속에 구슬 3개가 굴러다니는 소리. 한 달치 작업의 무력함이 숫자가 아니라 소리와 시각으로 귓등에 박힙니다. 이후 각본 내내 그 어항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오펜하이머가 등장할 때마다 구슬은 늘어납니다. 트리니티 핵실험 직전 어항은 가득 찹니다. 누구도 한마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항이 다 말해줍니다. 손무와 논란이 만나는 그 지점,
2500년의 시간 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마스터는 행동에 앞서 무대를 설치한다. 지형을 사전 답사하고 필요한 사물을 미리 배치한다. 실전에 들어가는 순간 변수는 이미 통제되어 있고 무대의 모든 장치는 의도된 자리에 있습니다. 즉흥이 아니라 의도, 혼란이 아니라 미리 깔린 질서. 패트릭 윈스턴이 어둠을, 좁은 공간을, 산만함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다룰 도구들, 칠판, 소품, 슬라이드 모두 같은 원칙 위에 놓이게 됩니다. 다음, 칠판, 소품, 슬라이드, 강연 업계의 도구들입니다. 칠판과 분필, 저는 이 장치가 정보를 전달하고 가르치고 강의할 때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는 아이디어를 노출시킬 때 좋습니다. 하지만 가르칠 때는 다릅니다. 칠판을 선호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래픽 품질. 칠판이 있으면 그래픽을 즉석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속도. 칠판에 쓰는 속도는 청중이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속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슬라이드를 빠르게 넘기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칠판은 타겟이 됩니다. 말하기에 서툰 초보자들이 자주 겪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손을 의식합니다. 마치 손이 공공장소에 노출돼선 안 될 부위인 것처럼 슬그머니 주머니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례한 행동이죠. 또는 갑자기 열중셔를 합니다. 한 번은 세르비아의 한 수도원에 갔습니다. 호스트와 함께 들어서자마자 수녀 한 분이 다과를 권했습니다. 막 실례지만 사양할게요 라고 말하려는 찰나 수녀가 들리지 않게 호스트가 속삭였습니다. 다과를 먹든지 죽든지. 그러다 그 수녀가 뒷짐진 제 손을 앞으로 훑어냈습니다. 왜일까요?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손이 주머니 안에 혹은 등 뒤에 있다면 당신은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겁니다. 반면 칠판이 있으면 손으로 할 일이 생깁니다. 타겟을 명확히 가리킬 수 있습니다.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시모어 파페트의 강의를 2번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를 흡수하기 위해, 두 번째는 스타일을 관찰하기 위해 파페트는 끊임없이 칠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가 손으로 가리키는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정작 말하는 내용과는 싱크가 안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효과적인 기법이었습니다. 자, 소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품 활용의 진정한 수호자들은 연극 각본가들입니다. 수십 년 전 한릭 입센의 헤다 가블레르를 관람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여성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교수직을 두고 경쟁 중이었고 그가 지루한 데 반해 경쟁자는 훌륭한 책을 냈습니다. 복사기도 컴퓨터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연극이 시작될 때 무대에 배불뚝이 난로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희미한 인골불만 있을 뿐 여하튼 그 난로는 항상 거기 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주인공이 원고를 펄럭입니다. 이내 불은 커집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고가 저 불 속에 던져질 그 다음 씬이. 그 장면, 사실 제가 그 연극에서 기억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소품 하나가 기억을 그토록 오래 남게 합니다. 소품 활용의 또 다른 예시, 이 역시 페퍼트 덕분입니다. 문제 자체를 올바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 이 예시는 콧대 높은 기계공학 전공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데도 유용합니다. 자전거 바퀴를 회전시킵니다. 그 다음 차축에 비틀리는 힘, 즉 토크를 가해봅니다. 쉽게 말해 바퀴 가장자리를 툭 밀어보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바퀴가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저쪽으로 넘어갈까요? 기계공학자들은 즉시 반응합니다. 오른손 나사 법칙이군.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꼬아보죠. 하지만 이 다양한 변수 앞에서 손가락 방향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결국 헷갈려 합니다. 그들이 이 질문에 정답을 맞힐 확률은 고작 50%에 불과합니다. 그 고급스러운 교육을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덕트 테이프 하나를 바퀴 한쪽에 붙여보죠. 이제 우린 복잡한 바퀴 전체가 아니라 저 빨간 테이프가 붙은 작은 조각 하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조각이 회전해서 맨 위로 올라오는 순간 툭 밀어봅니다. 그 작은 조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밀었으니 당연히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다음 빨간 조각도 마찬가지. 다음 빨간 조각도 마찬가지. 결국 바퀴 전체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단순히 보면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소품 하나가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예시, MIT 8.01 물리학 기초 과목에서의 일입니다. 강사인 앨런 라사루스는 에너지 보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6-100 강의실 천장에는 긴 와이어와 거대한 쇠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라자루스는 공을 벽에 가져다 댑니다. 머리를 벽에 평평하게 붙여 몸을 고정하고 그대로 놓아줍니다. 진자가 넘어갔다 돌아오는데 수초, 그리고 부드럽게 라자루스의 코에 입을 맞춥니다. 그 몇 초 동안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에너지 보존을 믿는구나. 집에서는 따라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그냥 공을 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밀어버리려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 있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강의 평가에서 학생들은 늘 같은 요구를 합니다. 칠판 사용을 더 늘리고 슬라이드는 줄여달라고. 왜일까요? 저를 괴짜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제 가설을 주장하겠습니다. 공감적 미러링 때문입니다. 제가 칠판에 쓰는 걸 지켜볼 때 여러분 뇌 속 거울 뉴런들이 활성화됩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쓰듯이 느껴지는 거죠. 쇠공이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 공을 직접 느끼는 것처럼. 슬라이드로는 그 느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진으로도 안 됩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직접 펼쳐지는 장면을 봐야 합니다. 칠판과 소품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는 아이디어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노출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수 임용 발표나 학회 발표에서 쓰는 장치죠. 로건 공항 A터미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끔찍한 학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비행조차 균형이 틀어진 세탁기 같았고요. 공항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윈스턴 교수님이세요? 전 그런 것 같다고 농담을 쳤죠. 유럽에 교수 임용 때문에 가는 길인데 슬라이드 좀 비평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답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너무 많고 단어도 너무 많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죠. 다들 그렇거든요. 이제 여러분께 슬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쓰면 왜 안 되는지를 극단적인 예시를 보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죄악, 슬라이드에 단어가 너무 많다. 두 번째 죄악, 발표자는 저쪽에, 슬라이드는 이쪽에. 결국 청중은 슬라이드와 발표자 사이를 핑퐁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슬라이드는 발표를 뒷받침하는 조미료일 뿐입니다. 결코 메인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문제작을 어떻게 고칠까요? 첫째, 배경 속 잡동사니를 없앱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뿐이니까요. 둘째, 단어를 많이 없앱니다. 단어를 줄이면 저는 더 이상 슬라이드를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읽을 내용이 없으니까요. 이전보다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셋째, 로고를 없앱니다. 필요 없습니다. 넷째, 제목을 없앱니다. 제가 지금 제목을 말하고 있으므로 슬라이드에 제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가 줄어들수록 청중은 슬라이드가 아니라 바로 저에게 집중합니다. 기억하시죠? 인간은 언어 처리기가 하나뿐입니다. 읽거나 듣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슬라이드에 단어가 넘쳐나면 청중은 듣기를 멈춥니다. 저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전에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50%의 정보는 슬라이드에 텍스트로 띄우고 나머지 50%의 정보는 말로 강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대조군에게는 반대로 바꿨고요. 신입생들이 무엇을 더 잘 기억했느냐? 말로 들은 내용인가? 슬라이드에서 읽은 내용인가? 정답은 슬라이드에 적힌 텍스트였습니다. 슬라이드의 내용이 가득하면 청중은 발표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피험자 중 한 명이 말했죠. 말씀이 많으셔서 슬라이드를 읽는데 방해가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혼잡함을 제거하세요. 글머리 기호들조차 빼십시오. 단어 과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작은 폰트를 허용한 데서 비롯됩니다. 최소 폰트 크기 얼마가 적당할까요? 맞습니다. 40에서 50, 35는 이미 너무 작아집니다. 읽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크기를 쓰기 시작하면 슬라이드에 단어를 너무 많이 넣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라는 범죄도 있습니다. 예전엔 나무로 만든 이런 포인터를 썼죠. 발언자가 그 무기를 흔들어댔습니다. 순식간에 바톤 돌리기 콘테스트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 또한 소품 사용의 예시입니다. AI 음성 기술의 개척자인 짐 글래스가 20년 전 제 강연을 봤는데 지금도 그는 말합니다. 아, 포인터 무슨 강연 기억나? 소품들은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어떨까요? 이런 장치를 들고 강연자가 흔들어대는 걸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간질 발작을 일으키지 않아서 다행일 지경입니다. 레이저 빔을 쏘는 행위는 강연자 자신의 뒤통수에 쏘는 것과 같습니다. 하하, 멋진 재규적 뒤통수네요. 여러분이 보는 건 제 뒤통수입니다. 시선 교환도 교감도 없어집니다. 한 번은 학생과 함께 그런 강연을 보다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 나가도 되겠어요?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할 거예요. 레이저 포인터를 쓰는 순간 당신의 청중은 사라집니다. 특정 부분을 식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지 위에 작은 화살표를 넣으세요.
화살표 1번을 봐주세요 라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과부하 또한 범죄입니다. 발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슬라이드를 인쇄해서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라고요. 그러면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텍스트가 너무 많은지, 숨쉴 틈이 있는지, 물리적 빈 영역이 충분한지, 이미지가 부족한지. 자, 이 그림처럼 과부하, 그게 문제입니다. 작은 글씨를 빼곡하게 담았죠. 이와 대조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한 강연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기술 강연은 아니었지만 여백이 있습니다. 주로 사진들로 구성됐고 텍스트 슬라이드는 서너 장뿐이었습니다. 글씨가 가득 쓰인 슬라이드를 써야 할 때면 저는 청중에게 읽을 시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그 강연에서 보여드린 텍스트가 많은 첫 번째 슬라이드는 1957년 다트머스 AI 학회 제안서를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비범한 역사적 사건. 이런 경우는 텍스트 자체가 하나의 소품처럼 작동합니다. 오늘의 단어를 보시죠. 하팍스 라그마는 발표에서 정확히 단 한 번만 허용되는 종류의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복잡성을 보여주는데 청중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널리 알려졌죠. 하지만 이런 슬라이드는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작품당 하나, 발표당 하나, 논문당 하나, 책 권당 하나. 그것이 하팍스 라그마론입니다. 이쯤 되면 이 범죄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어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 범죄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선택의 범죄 있습니다. MIT의 바르토스 극장으로 가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디어랩 계단을 오릅니다. 넓은 열린 공간을 가로지릅니다. 복도를 따라 오른쪽으로 돕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혹시 고문 도구들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어둡고 음침한 공간입니다. 바르토스 극장은 잘 명명된 곳입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지만 강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 스테타에서 참석한 강연입니다. 발표자는 슬라이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것이 80번째 슬라이드입니다. 80번째. 저 슬라이드에는 이런 문구도 쓰였습니다. 10개의 결론 슬라이드 중 첫 번째. 관객 반응은 어땠을까요? 1번 화살표 분은 저 강연의 공식 스폰서인데 이메일을 보고 있습니다. 2번 화살표 분은 공동 주최자인데 점심 메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3번 분은요. 이 사람은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지 화면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상으로 도구들에 대한 검토를 마칩니다. 이제 몇 가지 특별 케이스로 넘어가시죠. 방금 보신 그 갑갑한 풍경, 슬라이드 80장에 갇혀버린 발표자. 청중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메일을 보고, 한 명은 점심 메뉴를 살피고, 한 명은 하품을 삼켰죠. 도구에 묶인 발표자는 정작 청중과 눈 맞출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잠깐 칠판색을 바꿉니다. 이 구간은 광고입니다. 다만 사이언스 아담이 직접 들여다본 도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강연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현장의 풍경, 견적서 한 장 만드는데 반나절, 이메일에 PDF 첨부하느라 또 반나절, 엑셀의 주문 기록 따로, 청구서 또 따로, 회계 전표 입력 다시 따로. 같은 정보가 사람 손을 5번씩 거칩니다. 어제 만난 그 거래처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왔는지 영업자도 모릅니다. 수작업이 영업자의 하루를 갉아먹습니다. 정작 고객을 만나는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요? 도구만 보이고 사람은 안 보이는 풍경. 강연장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인 청중도 고객도 시야에서 밀려납니다. 사람을 위해 만든 도구가 사람을 밀어낸 셈입니다. 이 풍경의 정반대편에 오두가 있습니다.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 먼저 CRM 앱. 흩어져 있던 고객 정보와 영업 기회가 한 화면 위에 모두 모입니다. 영업 진행 상황은 드래그 앤 드롭. 한눈에 누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다음 판매 앱. 견적서를 한번 만들면 주문 확정도, 청구서 발행도, 재고 할당도, 회계 전표 생성까지 한 번의 액션이 다음 단계를 알아서 만들죠. 사람이 같은 정보를 5번 입력할 일이 사라집니다. AI가 견적서 레이아웃과 이메일 내용까지 채워주니까요. 부서 간에는 같은 정보를 함께 봅니다. 영업, 회계, 창고 직원들이 같은 화면 위에서 일하죠. ERP는 어렵다는 인식, 오두 화면을 보면 깨집니다.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70개가 넘는 앱이 레고처럼 필요한 만큼만 조립됩니다. 도구가 사람을 가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도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죠. 왜 사이언스 아담이 오두를 직접 들여다봤느냐? 3가지 흔치 않은 조합 때문입니다. 하나의 플랫폼, 열린 구조, 100% 오픈소스, 그리고 합리적 비용.
대기업 인프라를 작은 가게부터 중소 비즈니스 기업이 월 2만 원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상 및 링크에서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도구는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수작업이 사람을 가둘 때 매출은 새어나갑니다. 오두는 그 반대편에서 사람의 시간을 돌려줍니다. 한국 비즈니스의 본격적 진출을 사이언스담과 함께합니다. 지금 무료로 체험해 보세요. 링크는 채널 설명란에 두겠습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죠. 도구 뒤로 사람이 사라질 때 정작 사라진 건 사람뿐일까요? 답은 사람뿐이 아닙니다. 도구 뒤로 사라지는 건 청중과의 교감, 닿아야 할 메시지, 그리고 발표자 자신의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의 모든 발표자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인간의 인지구조 자체에 같은 덫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2001년 산타바바라의 인지심리학자 리차드 메이어가 이 트랩의 정체를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뇌는 시각과 청각을 처리하는 두 채널에 의지합니다. 시각 그림 채널과 청각 언어 채널이죠. 하지만 각 채널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제한되어 있죠. 인간이 한 번에 각 채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메이어는 그렇게 못 박습니다. 번개 생성 과정을 가르치는 실험. A그룹, 애니메이션과 내레이션만 봅니다. B그룹, 애니메이션과 내레이션과 화면 텍스트를 봅니다. 즉 슬라이드 자막까지 추가됐죠. 세 차례 비교 실험 결과는 같았습니다. 텍스트가 추가된 그룹은 오히려 더 못 배웠습니다. 이 현상의 이름은 중복 효과. 효과 크기 중앙값은 0.84. 예외 없는 압도적인 학습 방해 효과입니다. 화면 텍스트와 발표자의 음성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 시각 채널은 텍스트와 그림 사이에서 분열되고 청각 채널은 외면당합니다. 결국 두 채널이 모두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깐 실험을 하나 해보죠. 지금부터 한동안 자막을 비워두겠습니다. 시각 채널을 비울 때 청각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메이어의 가설이 진짜인지 직접 느껴보시죠. 도구가 사람을 압도할 때 배움은 사라진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89년 시나리오 작가 톰 슐만이 쓴 각본 죽은 시인의 사회, 명문 사립학교에 부임한 영어 교사 존 키팅. 그의 첫 수업, 학생들을 트로피 장식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죽은 졸업생들의 빛바랜 사진이 줄지어 있는 곳. 키팅은 그 사진들을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속삭입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으라는 그 라틴어 한 구절이 그의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도구 대신 죽음의 무게가 가르침의 촉매제가 됩니다. 이어서 그는 시를 분석하는 공식이 적힌 교과서 서문, 학생들에게 통째로 찢어버리게 합니다. 그런 공식은 시를 죽인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단 하나. 우리가 시를 읽고 쓰는 것은 인류가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키팅의 수업에는 슬라이드가 없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소품들, 즉 축음기나 호루라기, 책상, 칠판과 분필, 조명 스위치 등은 내용을 이해시키려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썼지만 결코 그 도구들이 화자인 자신을 가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시에 미친 한 인간이 거기 서 있을 뿐입니다. 시나리오 마지막 씬, 학교에서 쫓겨난 키팅이 떠나는 그 길목, 가장 수줍던 학생 토드가 책상 위로 올라갑니다. 다른 학생들도 차례차례 책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 어떤 슬라이드도 어떤 다이어그램도 그 순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한 사람의 그 열정만이 다른 사람의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메이어는 인지과학으로, 죽은 시인의 사회는 서사로 같은 결론에 다다릅니다. 도구가 사람보다 앞에 서면 사람은 가려지고 도구가 사람 뒤에 머물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중이 정작 기억하는 건 슬라이드 80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거기 진심으로 있었다는 그 사실, 그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표시, 그것이 영감의 진짜 출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윈스턴은 그 출처가 정확히 어디서 솟아나는지를 직접 풀어줍니다. 정보 전달. 지금 제가 하던 그 작업들에 대해 몇 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문제, 어떻게 영감을 줄 것인가. 전 이 강연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몇 년 전 학과장이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신임 교수진들에게도 한번 해주시죠.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려면 교수진에게 뭐가 필요한지 꼭 강조해 주세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전까지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입 지도 학생부터 시니어 교수진, 그 사이에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요. 신입생들에게서 발견한 점, 너는 해낼 수 있어. 이 한마디를 건네준 고등학교 시절의 선생님, 그 한마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니어 교수진은 달랐습니다.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 누군가, 그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드러낼 때 그 순간 사람들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큰 열정을 지녔습니다. 어떻게 AI에 관심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AI에 관심이 없다면 흥미로운 것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AI 수업에서 강의할 때면 제가 멋지다고 느끼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자연스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표현 자체가 정보 전달 중에 차이를 만드는 열정의 분출입니다. 약속 단계에서는 앞으로 이야기할 주제가 얼마나 멋진지를 직접 표현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원 배분 수업입니다. 항공기를 비행 일정에 배정하거나 공장 스케줄을 짜는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죠. 수업 시작에 이걸 보여줍니다. 미국의 주에 색을 칠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인접한 주끼리는 같은 색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죠. 이걸 보고는 여러분이 제게 묻습니다. 왜 끝날 때까지 안 기다리시나요? 우린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태양이 먼저 폭발해서 지구를 삼킬 테니까요. 하지만 프로그램 작동 방식을 조금만 조정하면 이 수업 시간에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이겁니다. 태양계의 수명보다 긴 그 계산을 단 몇 초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극적인 문제와 해결법을 통한 약속을 제시하고 열정을 드러내는 그 과정 말입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MIT 교수진에게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멍한 표정. 아무도 그 자연스러운 후속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칠까요? 저는 우리 인간이 스토리텔링하는 동물이라고 믿습니다. 어린 시절 동화에서 시작해 법학, 경영학, 의학, 모든 전문 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생을 스토리를 통해 사고를 발전시킵니다. 사고가 결국 스토리에 관한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첫째, 알아야 할 스토리를 제공하는 것. 둘째, 그 스토리에 던져야 할 질문들을 가르치는 것. 셋째, 스토리를 분석하는 메커니즘을 주는 것. 넷째, 스토리들끼리 엮어나가는 그 방법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 스토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평가하는 법. 이것이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 부분을 위해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득하기, 구술 면접, 교수 임용 발표, 유명해지는 것 등이죠. 구술 면접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무서운 테스트였습니다. 외국어 문헌 독해가 포함됐고 불합격률도 꽤 높았죠. 실패 사례들을 돌아보면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맥락 설정의 실패, 그리고 연습의 실패. 맥락 설정이란 자신의 연구를 더 넓은 흐름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이 순간 매달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30년간 진전이 없었고 모든 연구자가 해결책을 찾고 있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수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맥락, 시간과 장소,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연습에 관해서는 물론 발표 연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같이 쓰는 사람들에게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뭘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 없는 내용까지 있다라고 환각해버립니다. 실제로 없는데도요. 지도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연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서 역설적으로 강연을 다듬기에는 최악의 청중들입니다. 대신 당신이 하는 일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을 찾으십시오. 연습 세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울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그렇게 단련된 후 실제 시험장에서 교수진을 만나면 훨씬 수월합니다. 한 가지 더. 타인이 반발하는 강도는 나이에 반비례합니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자기 위치를 잘 받아들입니다. 반면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증명하려 듭니다. 미묘하게 잔인해지죠. 백발 교수가 가득한 심사위원단, 그게 어쩌면 여러분이 바라야 할 세팅입니다. 자, 교수 임용 발표로 넘어가시죠. 수년 전 샌디에이고의 한 선술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군 과학위원회의 동료 2명과 함께였습니다. 한 사람은 콜로라도 대학의 델로라스 이타, 저를 뻗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질투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책을 21권 썼고 저는 17권밖에 못 썼으니까요. 또 한 사람, 텍사스 대학의 빌 웰던, 전자기학의 전문가입니다. 폭약 하나 없이 전자기력만으로 금속 탄환을 쏘아서 장갑차를 종이장처럼 뚫어버리는 사람이었죠. 꽤 흥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교수 후보자에게서 뭘 보십니까?
1 마이크로초 만에 델러라스가 답했습니다. 자기만의 비전이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죠. 곧바로 빌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죠.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후보자가 그 두 가지를 보여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네, 5분. 첫째, 당신이 5분 안에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둘째, 자기 성취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이미 패배한 겁니다. 비전이란 누군가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 그리고 당신의 접근 방식에서의 새로움입니다. 핵심은 인간 지능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접근 방식은 무엇이 우리 인간을 침팬지나 네안데르탈인과 다르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단순히 양적 차이일까요? 우리가 그저 조금 더 똑똑해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관계와 사건에 대한 상징적 묘사를 구축하고 그것들을 엮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제 연설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연구한 지식을 발표할 때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건 어찌 표현할까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스텝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모든 단계를 다 끝낸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동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 행동을 다루는 제약들도 꺼내야 합니다. 시스템을 구현해야 하죠. 엔지니어로서 만들 수 없으면 이해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늘 시연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그 일련의 스텝들을 열거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론은 앞서 끄집어낸 스텝들의 거울이 됩니다. 이것이 기술적 강연을 위한 범용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유명해지기 단계로 갑시다. 일단 직업을 얻고 나면 자신이 하는 일로 어떻게 인정받을지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째서 유명해지는 단계를 신경 써야 할까요? 베니스의 예술품을 지키기 위한 모금 행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여기 앉았고 제 옆자리에는 미국 요리계의 전설, 지금은 고인이 된 줄리아 차일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내내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사인을 요청하거나 그녀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그런 감사를 전하려고요.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줄리아, 이토록 유명한 게 즐거우신가요? 그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익숙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제게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반대로 무시당하기에는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여러분의 자녀와 같습니다. 그들을 누더기를 입혀서 세상에 내보내고 싶진 않잖아요. 아이디어가 그 안에 담긴 가치만큼 인정받으려면 포장에 신경 써야 합니다. 어떻게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을 따서 윈스턴의 별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알파벳 S로 시작합니다. 첫째는 내용과 관련된 심볼. 수십 년 전 제 박사 논문에서 다룬 아치 학습 연구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제 연구가 꽤 유명해진 이유를 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 연구가 우연하게도 이 별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첫째 요소는 일종의 심볼이었던 겁니다. 아치 자체가 그 상징이었습니다. 내 주장이나 연구와 결부된 그 시각적 상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슬로건, 내 주장을 한마디로 붙잡는 손잡이 같은 문구입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래밍 경우에는 단발 학습, 이런 연결 기반 모델에서 연결이 끊어진 모델을 한번 보여주면 프로그램은 아치에서 반드시 상단 기둥이 있어야 한다는 걸 단박에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상징이자 슬로건입니다. 셋째, 서프라이즈. 놀라움에는 100만 개의 예시 따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 예시를 적절하게 활용할 만큼 영리하다면 예시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넷째, salient idea, 즉 두드러진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중요한 아이디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띄는 아이디어입니다. 논문에 굿아이디어가 너무 많으면 도대체 무엇에 관한 논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저는 아슬아슬한 실패라는 개념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는 아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이 벗어나지도 않는 것. 자, 마지막으로 스토리.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풀면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유명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업이 그 가치만큼 정당하게 인정받는 법이죠. 방금 윈스턴이 자신의 무기를 풀었습니다. 심볼, 단박에 각인되는 아치 같은 비주얼. 슬로건, 복잡한 개념을 총알 한 개로 압축한 것. 서프라이즈, 국자 100개보다 핀셋 예시가 낫다는 것. salient idea, 정답과 나머지 사이에 긋는 점선. 스토리, 작동 방식과 중요성을 엮은 서사. 모두 알파벳 S로 시작하는 5S입니다.
이게 왜 대단할까요? 아무리 훌륭한 논문도 이 5가지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는 드뭅니다. 논리가 탄탄하면 비주얼이나 총알이 부족하고, 마케팅이 좋으면 핀셋 예시나 서사 따위가 부족하죠. 스티브 잡스의 2007년 아이폰 첫 공개 PT 정도가 있긴 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춘 발표였죠. 심지어 패트릭 윈스턴 본인도 1970년 박사 논문에서 이미 5 요소를 다 썼다는 사실 수십 년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완벽한 구조를 갖춘 논문을 더 쓰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마빈 민스키 후속으로 MIT AI 랩에 들어가 천재 연구자들을 이끌고 정부 과제나 교과 집필을 주로 하긴 했습니다. 1977년에 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교과서는 AI 학계의 시니어 교수들에겐 바이블과 같았습니다. 이 모든 권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패턴을 썼을 뿐 왜 작동하는지는 깊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째서 어떤 아이디어는 살아남고 어떤 아이디어는 사라질까요? 왜 그놈의 패키징이 그토록 결정적일까요? 이 질문에 가장 깊게 답한 이가 사실 윈스턴이 아닙니다. 1976년 옥스퍼드의 한 진화생물학자였습니다. 리차드 더킨스. 이기적 유전자에서 그는 새로운 복제 단위를 제안합니다. 밈. 유전자가 생물학적 정보의 복제 단위라면 밈은 문화적 정보의 복제 단위입니다. 캐치프레이즈, 곡조, 패션, 도예 기법. 그리고 더킨스는 우연히도 아치를 짓는 방식까지 그 예시에 포함시켰습니다. 밈은 유전자처럼 스스로 복제하고 생존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력적인 자태로 패키징돼야 하죠. 어떤 밈은 그 자체가 지닌 깊은 심리적 충격 때문에 스스로 영속성을 지닌다. 도킨스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도킨스가 든 가장 강력한 예시는 종교입니다. 신이라는 아이디어 밈은 사람들에게 깊은 심리적 안도감을 줍니다. 맹목적 믿음이라는 다른 밈과 결합해서 밈 복합체를 이뤘죠. 서로의 생존을 도와주며 수천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더 인상 깊은 건 그가 다른 곳에서 한 관찰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전자는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아이디어는 여전히 우리 모두의 뇌 속을 춤추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코페르니쿠스도 마찬가지죠. 유전자는 죽었지만 밈은 생존자입니다. 2500년이라는 허들을 단숨에 뛰어넘으면서요. 밈 이론으로부터 34년 뒤 2010년 크리스토퍼 놀란은 같은 통찰을 시나리오에 옮겼습니다. 인셉션. 각본은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회복력이 강한 기생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주인공 도미닉 컵의 임무는 한 인물의 무의식 우물 속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심는 작업입니다. 대상은 거대 에너지 기업 후계자 로버트 피셔. 의뢰인의 진짜 의도는 그 기업을 해체시키는 거죠. 하지만 컵은 그 복잡한 의도를 그대로 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압축합니다. 아버지와의 화해. 3단계 꿈을 통과하면서 아이디어는 점점 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형태로 다듬어집니다. 1단계,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겠다. 2단계, 나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겠다. 3단계, 아버지는 내가 자기와 똑같아지길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가 마지막 순간 하나의 사물로 압축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낡은 종이 바람개비 하나. 거대한 기업 분할 의도가 바람개비 하나로 압축된 겁니다. 그게 심볼입니다. 이 각본은 타인 마음의 아이디어를 심는 일, 그것을 인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비결은 거대한 의도를 가장 작은 사물에 담는 것이었죠. 더킨스라면 밈의 성공적 침투라고 불렀을 겁니다. 윈스턴이라면 스타가 작동했다라고 말했을지도요. 더킨스는 진화론으로, 놀란은 영화로, 윈스턴은 강의실에서 모두 같은 진실을 만집니다. 아이디어는 자기 복제하는 생명체다. DNA처럼 살아남기 위해 자기 외피를 갖춰야 합니다. 상징, 슬로건, 놀라움, 두드러진 단 하나의 디테일, 그리고 스토리. 이 5이 갖춰진 아이디어는 한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끝없이 도약합니다. 소크라테스 이후 2500년을, 이기적 유전자 출간 후 50년을, 148분짜리 영화 한 편을 단숨에 뛰어넘으면서요. 그러니 발표가 끝난 뒤 청중의 머릿속에 뭐가 남느냐. 그건 단지 마무리 차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살아남느냐, 사장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윈스턴은 그 마지막, 그 결정적 순간을 어떻게 다룰지를 직접 가르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항목, 어떻게 끝날 것인가? 마지막 슬라이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는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대한 협력자들 명단. MIT에는 약 1000명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한데 아무리 훌륭한 작업이라도 1000으로 나눠지면 아주 작은 조각이 되고 맙니다. 강연의 끝에 길다란 공동 연구자 명단이 올라오는 순간 청중의 머릿속엔 이런 의심이 스칩니다. 저 사람이 과연 중요한 작업을 한 게 맞나? 협력자들을 인정하는 것 물론 해야 합니다. 다만 어디서 해야 할까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니라 첫 번째 슬라이드였어요. 자, 둘째. 이건 강연을 끝내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20분 동안 화면에 떠 있는 강연을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귀중한 부동산을 허비하는 셈이죠. 청중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릴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그냥 그러지 마십시오. 셋째, 레퍼런스 슬라이드. 이런 슬라이드는 자주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적힌 참고 문헌을 받아 적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또한 기회를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넷째, 엔딩 슬라이드. 처음엔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내용이 제 결론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지극히 정당한 결론들의 목록으로 되보합니다. 청중이 진정 신경 쓰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라벨은 이래야 합니다. 성과. 앞서 교수 임용 발표는 비전과 무언가를 해내는 샌드위치 구조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슬라이드는 그 미러링입니다. 질문이 오가고 청중이 나가는 그 시간 동안 화면에 성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당신의 성과여야 합니다. 제 스피치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 제가 늘 시연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요소. 이로부터 우리가 얻은 바는 이것입니다. 이런 예시가 바로 성과 슬라이드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성과 슬라이드가 화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청중에게 끝났다는 신호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 농담으로 마무리. 이번엔 괜찮습니다. 강연이 끝날 즈음 청중은 이미 당신의 목소리 톤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입니다. 농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죠. 어스틴 텍사스의 한 선술집에서 동료 AI 연구자인 덕을 위나트와 나눈 대화입니다. 덕, 넌 정말 환상적인 연사야. 비결이 뭐지? 난 항상 농담으로 끝내. 그러면 사람들은 강연 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착각하거든. 자, 또 다른 방법. 땡큐로 끝내는 것. 권장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무빙입니다. 땡큐라는 말, 심지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런 뉘앙스가 담깁니다. 여러분은 다른 데 있고 싶었지만 너무 예의 발라서 끝까지 버텨줬습니다.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인가요? 열렬한 박수가 터진 뒤 입모양으로만 라고 표현하는 것,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강연 마지막 멘트가 땡큐가 되어선 안 됩니다. 모두가 감사합니다로 끝내지 않나요? 자, 모두가 한다고 해서 꼭 옳지는 않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죠. 요즘 정치인들의 연설에서 가져오고 싶었지만 솔직히 최근 것들은 대부분 좋은 게 없더군요. 좀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 공화당 기조 연설입니다. And together, everybody, together, we will stand up once again for American greatness for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클래식하게 축복하는 마무리죠. 하지만 저는 당파적으로 비치기 싫습니다. 같은 해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 연설로 넘어가겠습니다. 빌 클린턴, 그는 말하는 법을 알더군요. If that is what you want, if that is what you believe, you must vote and you must re-elect President Barack Obama.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한 번 더 보시죠.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가 입술을 거의 다물고 있는 듯한 지점이 있습니다. 땡큐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억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경례입니다. If that is what you want, if that is what you believe, you must vote and you must re-elect President Barack Obama.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저기 입술을 다무는 지점. 저기 경례. 꽤 좋습니다.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그리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함께 하기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잘 먹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라틴어 미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대략 미사가 끝났다, 이제 집에 가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음악 콘서트에서는 노래가 끝나서가 아닙니다. 지휘자가 악장과 악수 나눌 때 관객은 그제야 박수를 칩니다. 끝났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그 관습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청중에게 경례하는 것. 여기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직접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을 직접 봐서 매혹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들로부터 저 또한 많은 자극과 도전을 받았지만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이곳에 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청중에게 경례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저는 정말 기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표하고 어떻게 패키징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엔 친구들과 함께 오십시오. 방금 빌 클린턴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짧은 경례를 했죠. 윈스턴은 그 장면을 2번 돌려다봤습니다. 입술을 어떻게 다물었는지, 경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땡큐는 약한 무빙이라고. 여러분이 듣기 싫은데도 예의상 끝까지 앉아 있어줘서 땡큐라는 뜻이라고요. 당신이 전하고 싶은 최종 메시지가 땡큐입니까? 이 도발적인 질문에는 60년 묵은 과학이 깔려 있습니다. 1971년 UCLA의 심리학자 알버트 맥클라빈, 그는 의외의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감정과 태도를 해석할 때 실제 단어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7%, 목소리 톤이 38%, 표정과 자세가 55%, 지배력을 나타내는 메시지에서 비언어적 행동은 단어를 훨씬 능가한다. 멜라비언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강연을 마치며 던지는 연약한 땡큐는 오직 7%의 영향력만 가진 셈이죠. 나머지 93%는 입술을 어떻게 닫는지,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 어깨를 어떻게 펴는지에서 결정됩니다. 윈스턴이 클린턴에게서 본 것은 바로 그 93%였습니다. 입술을 다무는 것, 땡큐라는 약한 단어를 거부하는 신호, 경례, 무대를 자기 권위로 닫는 신호, 93%의 압도적 비언어 메시지가 7%의 형식적 인사를 확 덮어버린 겁니다. 이 같은 통찰을 1998년의 한 영화가 가장 극적인 형태로 보여줍니다. 가타카를 썼던 앤드류 니콜이 쓴 시나리오 트루먼 쇼. 30년 동안 자신이 사는 세상이 거대한 TV 세트장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가 매일 아침 이웃에게 던지는 인사말이 하나 있습니다. 못 볼지도 모르니까 미리 인사하죠. 좋은 오후, 좋은 저녁, 좋은 밤 보내세요. 이 인사말은 30년 동안 그의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에게 같은 어휘를 매일 반복해온 시나리오 엔딩 시퀀스. 트루먼은 폭풍을 뚫고 세상의 끝에 닿습니다. 거대한 세트장에 가짜 하늘에 진짜 출구가 있죠. 크리스토프, 그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가 트루먼에게 마지막 회유를 보냅니다. 바깥은 위험하다고,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트루먼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해온 그 인사말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가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자기 일상이었던 그 인사가 그 순간에는 트루먼 자신의 작별의식이 됩니다. 그러고는 어둠 속 문 너머로 걸어나갑니다. 이내 화면이 끊기고 글로벌 시청자들이 환호하죠. 트루먼은 그 누구에게도 땡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자기다운 한마디로 자신의 쇼를 닫았습니다. 멜라비언은 과학으로, 트루먼 쇼는 서사로 같은 결론에 다다릅니다. 강한 마무리는 약한 단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한 마무리는 자기 표식으로 끝납니다. 93%의 비언어가 7%의 형식을 누르고 30년간 반복해온 인사말이 한순간에 자기 선언이 됩니다. 윈스턴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청중에 대한 경례, 이 자리에 함께 해줘서 영광이었다고, 당신들의 질문에 자극받았다고, 또 만나길 바란다고 솔직히 말하는 거죠. 그 부분만큼은 사실 강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강단을 내려와 한 인간으로서 청중에게 건넨 작별이었습니다. 윈스턴은 2019년에 안타깝지만 암투병에 따른 합병증으로 타계했습니다. 윈스턴의 그 마지막 가르침을, 그 인사를 이 자리에 적용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이언스 아담과 함께 해줘서 영광입니다. 1시간이 넘는 강연을 끝까지 따라와 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윈스턴의 첫 번째 진실을 받아들였다는 방증이죠. 말하기는 배울 수 있다. 재능이 아니라 지식과 의도적 연습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발표에서, 다음 면접에서, 다음 식탁에서 한 번이라도 작동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시청하기 위해서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